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요. 가족은, 형제는 그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고 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인생의 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로 90을 넘겼습니다. 9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돈 앞에서는 그 피가 물보다 더 무섭고 차갑게 변하더군요. 오늘 저는 죽음을 앞둔 90세 노인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차마 남들에게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제 가정사의 민낯을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이,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형제 간의 우애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형제는 남다르다며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형제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모라는 끈이 떨어지는 순간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서글픈 진실을 마주하셔야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제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군요. 제가 어렸을 적 우리 집은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습니다. 전쟁통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오남매가 올망졸망 모여 살았습니다. 그 시절 겨울밤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연탄 한 장 마음대로 못 대던 시절이라 방바닥은 얼음장 같고 외풍은 쌩쌩 불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남매는 얇은 솜 이불 하나를 서로 끌어당기며 한 덩어리가 되어 잤습니다. 서로의 체온이라도 느껴야 얼어 죽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 추워 하면 동생을 내 품에 파고들게 했고, 누나는 막내 발이 차갑다며 자기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주었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안 오면 어머니가 삶아주신 고구마 하나를 놓고 서로 더 먹으라며 양보했습니다. 형 먹어, 나 배 안 고파.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나는데도 동생 녀석은 제 입에 고구마를 밀어 넣어주었지요.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자리는 벼슬이 아니라 멍해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장 매연을 마시며 번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고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내 손은 기름투손이가 되고 내 옷은 다 해져도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동생들 뒷모습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 저는 밤하늘을 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뼈가 부서져도 우리 동생들만큼은 지킨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때 우리 형제들의 눈빛은 정말 맑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사랑이 가득했고 의리가 넘쳤습니다. 그때는 정말 피가 물보다 진했습니다. 아니, 피보다 더 뜨거운 눈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우리는 형제였습니다. 명절이면 좁은 본가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하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우야 네가 잘 돼서 좋다 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미묘한 갈등은 있었습니다. 올케와 시누이 사이의 눈치 싸움, 형제 간의 생활 수준 차이에서 오는 자격지심, 그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머니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니 감히 형제끼리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서로 모시겠다고 효자 노릇 경쟁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고 나서도 너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게 내 소원이다. 우리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어떤 형제인데 싸웁니까? 저희는 끝까지 뭉칠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우애는 쇠보다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빈소를 차린 바로 그날부터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동생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눈, 탐욕이 번들거리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발인도 하기 전이었습니다. 셋째가 저를 구석으로 부르더군요. 형님, 어머니 남기신 저 시골 땅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즘 거기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동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어머니 보내드리는 게 먼저지! 제가 호통을 치자 옆에 있던 여동생이 끼어듭니다. 오빠는 장남이라고 어머니가 집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뭐 받은 거 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그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니들 공부시키려고 공장에서 밤새 일한 건 잊었나?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준 건 기억 안 나나? 하지만 그들에겐 저는 더 이상 고마운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돈을 더 많이 챙겨갈 수도 있는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부조금 정상할 때 10원짜리 하나까지 따지는 동생들을 보며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 인생에 닥쳤습니다. 유산 문제로 소송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한 입을 덮고 자던 내 동생이, 내가 굶어가며 먹여 살린 내 여동생이 나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동생들은 저를 도둑놈 취급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장남이 다 해먹으려고 한다. 법대만 하자. 그 고함을 듣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저 사람들이 정말 나와 같은 피를 나는 형제가 맞는가? 차라리 남이라면 덜 억울하겠습니다. 남이라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평생을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등에 칼을 꽂으니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소송은 몇 년을 끌고 결국 판결대로 나누고 끝났습니다. 돈은 챙겼을지 몰라도 우리는 형제를 잃었습니다. 아니,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제사도 각자 지냅니다. 길 가다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돌립니다. 제가 90을 살아보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형제는 전생의 빚쟁이라는 말이 있다지요. 전생에 서로 빚이 있어서 이승에서 형제로 만나 그 빚을 갚느라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겁니다. 부모라는 끈이 있을 때는 그나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여 있었지만 그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 형제는 그저 DNA만 조금 섞인 타인, 아니 타인보다 더 무서운 이해관계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은 예의라도 지키지만 형제는 내가 너를 아는데 하는 핑계로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십니까?
에이, 설마 우리 형제들은 안 그래 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형제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선 장사 없더군요. 지금 형제들과 우애가 좋으십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우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돈 문제가 생겨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참담한 비극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형제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왜 형제 사이가 돈과 비교 때문에 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형제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뼈아픈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터진 사건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고름주머니가 그때 터진 것뿐이지요. 그 고름의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돈과 질투라는 아주 더러운 녀석들입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첫 번째 주범은 누가 뭐래도 돈입니다. 제가 60대 때 겪은 일입니다. 막내 동생 녀석이 어느 날 밤에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사업하다가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나게 생겼다며 형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무릎을 꿇더군요. 형님, 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번 위기만 넘기면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처자식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도 여유가 있어서 펑펑 쓰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쌈짓돈이었지요. 아내는 펄펄 뛰며 반대했습니다. 당신 그 돈 없으면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절대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핏줄이 땡긴다는 게 참 무섭더군요. 동생이 죽겠다는데 형이 돼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동생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냐? 꼭 갚아라. 그렇게 아내 몰래 적금 깨고 보험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큰 돈을 쥐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갚았을까요? 갚았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돈 빌려 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면 바쁘다고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생네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보여주더군요. 아니, 이게 뭡니까? 부도 나서 죽겠다던 놈이 새 차를 뽑아서 드라이브 간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며칠 뒤에는 온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가서 흑돼지 구워 먹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나는 그 돈 빌려주고 아내한테 쥐잡듯이 잡혀가며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고 있는데 내 돈 떼먹은 놈은 외제차 타고 고기 썰고 있다니요. 당장 전화를 걸어서 따졌습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돈 갚으라고 했더니 차 바꿀 돈은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기가 막힙니다. 형님, 형제끼리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맙시다. 제가 안 갚는다고 했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품위 유지도 해야 하고 애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한 거지 제가 뭐 호의호식했습니까? 형님은 좀 산다고 동생을 이렇게 몰아세웁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형으로 몰아세우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형제간에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구나. 돈을 빌려주는 순간 돈도 잃고 형제도 잃는 거구나.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천만에요. 가족이라서 더 뻔뻔하고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습니다.
남한테 돈 빌리면 갚으려고 애쓰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형제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이니까, 오빠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 하는 그 거짓 근성이 형제 사이를 원수로 만듭니다. 두 번째 주범은 바로 비교와 질투입니다. 이건 특히 명절날 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은근히 남자들 자존심 싸움에서 불이 붙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명절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났으면 덕담이나 주고받으면 좋은데 꼭 누군가가 불씨를 당깁니다. 아이고, 형님네 큰아들은 이번에 S전자 들어갔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들은 아직 취직 못해서 놀고 있는데.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대기업 다니면 과로사 한다던데 걱정이네요. 우리 애는 공무원 준비하니까 나중에 연금은 빵빵하겠죠 뭐. 은근히 자기 자식 치켜 세우면서 상대방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동서가 끼어듭니다. 어머, 공무원 요즘 박봉이라던데. 우리 남편은 이번에 승진해서 연봉이 1억 넘었잖아.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은 거 중도금 내느라 허리가 휘어.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이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겉으로는 호호호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갑니다. 이게 여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속마음이 나옵니다. 형은 좋겠다, 장남이라고 아버지한테 땅도 물려받고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읽으느라 죽는 줄 알았다. 야, 너는 처가 잘 만나서 사업자금 받았다며? 나는 뭐 처가 덕 본 거 있냐? 서로 자기가 더 힘들었다고, 자기가 더 못 받았다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 드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위궤양이 옵니다. 차라리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말지. 한 밥상에서 자란 내 동생이, 내 형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가면 그게 그렇게 견디기 힘든 겁니다. 묘한 경쟁심, 열등감. 이게 우리 무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을 두고 경쟁하던 습관이 늙어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엄마는 형만 좋아했어. 아빠는 딸만 예뻐했어. 이 해묵은 감정이 70, 80이 되어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왜 남보다 형제에게 더 상처받을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남한테는 기대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아이고 저 미친 사람하고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를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예의를 밥 말아먹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가족끼리 무슨 격식을 따져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막대하는 게 바로 형제입니다.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당신 동생은 왜 그따위로 말해? 형님은 왜 사람을 무시해? 결국 형제 문제 때문에 내 배우자와 싸우고 내 가정이 흔들립니다. 형제 챙기려다 내 집구석이 박살나는 꼴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함께 가자니 발목이 아픈 족쇄. 우리는 그 족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평생을 끌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들이 폭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눈치라도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라는 뚜껑이 열리고 나면 그 안에 억눌려 있던 욕망들이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바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참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자,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 하지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지, 핏줄이라는 게
돈 앞에서는 얼마나 더럽게 변할 수 있는지 목격했던 그날, 바로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어머니가 병석에 누우셨을 때부터 이미 조짐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거동을 못하게 되자 그 화목해 보이던 형제들 사이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형님, 어쩌죠?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하지만 막상 간병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다들 기가 막히게 꽁무니를 빼더군요.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늙어가고 있었고 제 아내도 여기저기 아픈 상태였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동생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보게들, 어머니 병원비가 만만치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야 하니 우리가 십시일반 좀 모으자. 그리고 주말에는 돌아가면서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와라. 그 말을 꺼내자마자 동생들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싹 변합니다. 형님,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 코가 석자입니다. 형님이 어머니 집 물려받으실 거니까 형님이 좀 감당하세요. 오빠, 나는 시댁 눈치 보여서 주말에 못 가. 우리 시어머니도 편찮으셔서 내가 몸이 2개라도 모자라. 막내는 아예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엄마, 엄마 하며 곰살맞게 굴던 딸들도 어머니가 똥오줌 못 가리는 신세가 되니 코를 막고 도망가더군요. 병원비요? 제 노후 자금 깨서 냈습니다. 간병이요? 늙은 제 아내가 골병 들어가며 했습니다. 동생들은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와서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서 툭 던져주고는 의사 노릇 다 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왜 이렇게 야비셨소? 형수님이 밥 잘 안 챙겨드려? 이런 뻔뻔한 소리나 짓거리면서 말이죠.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서 형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고이던 형제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제일 먼저 달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슬픈 효자 효녀가 되어 목 놓고 웁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내 어머니, 어찌 이렇게 가셨소?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저는 슬픔보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일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던 놈들이 왜 죽고 나서 저렇게 서럽게 우는 척을 할까? 그 이유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머니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조문객들이 들고 오는 부조금 봉투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좀 빠지고 새벽이 되자 형제들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추억하며 소주나 한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대뜸 장부를 꺼내더군요. 형님, 이제 정산을 좀 하시죠. 정산? 어머니 발인도 안 했는데 무슨 정산이냐? 아니 형님, 계산은 확실히 해야죠. 장례 비용 빼고 남는 부조금은 어떻게 나누실 겁니까?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저 시골집이랑 논 그거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여동생이 거드릅니다. 오빠, 나는 내 손님들이 많이 왔어. 내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오빠는 장남이라고 어머니 모시면서 그 집 이미 오빠 명의로 돌린 거 아니야? 그거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해.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방금 돌아가신 어머니 시신이 저 냉동고에 누워 계신데 자식이라는 것들은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연기였고 탐욕이 본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좋다시며 당신은 찬밥 물 말아 드시며 지켜온 그 땅과 집, 그것을 두고 늑대들이 고기 뜯어먹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너희가 사람이냐? 어머니가 눈도 못 감고 가셨는데 너희는 돈 타령이 나오냐? 병원비 한 푼 안 보탠 놈들이 유산은 나누자고? 양심이 있으면 그래선 안 되는 거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도 지지 않고 대듭니다. 형님이면 다야? 형님이 부모 모신다고 유세 떠는데 그동안 어머니 연금 형님이 다 썼잖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법대로 해. 유류분 청구 소송할 거야. 내 목 안 내놓으면 가만 안 있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힐끔거리고 쳐다보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멱살 잡고 싸웠습니다. 곡소리가 나야 할 빈소에 고성이 오가고 향냄새 대신 돈냄새,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영정사진 속의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저는 그 사진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떨구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헛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키우셨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텅 빈 빈소에 앉아 저는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형제였던 건 부모님이라는 끈이 우리를 묶어주었기 때문이었구나. 부모님이 계실 때는 그나마 눈치라도 보고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형제 노릇을 했구나. 이제 그 끈이 끊어지니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구나. 그저 유산이라는 고기를 두고 다푸는 DNA만 조금 섞인 남보다 못한 타인이구나. 형제? 우애? 다 개나 주워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한 입을 덮고 자며 나눴던 그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계산기와 법전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하이에나였고 내 노후를 위협하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유산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서로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남이라면 눈인사라도 했을 텐데 형제라서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비참한가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어 보니 10집에 7집은 다 이렇게 끝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싸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빚 떠넘기느라 싸웁니다. 부모가 숨을 거두는 순간 형제라는 가면은 벗겨지고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형제들과 사이가 좋다고 해서 우리는 영원할 거야 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혹은 나눌 유산이 없어서 평화로울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재산 문제로 형제들과 엮여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기대를 버리십시오. 내 동생은 착하니까, 내 형은 점잖으니까. 돈 앞에서는 착한 놈도 점잖은 놈도 없습니다. 이 쓰라린 배신을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형제라는 족수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끊어내고 나니 차라리 속이 시원합디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납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고구마 나눠 먹던 그 어린 시절의 우리 형제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돈이 원수일까요? 아니면 변해버린 사람 마음이 원수일까요? 부모님이 떠나던 날 제 마음속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아픈 상처를 안고 저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형제에게 기대지 않겠다. 다시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내 것을 퍼주지 않겠다.
다음 장에선 저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형제간의 거리두기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적어도 원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겪은 그 참담한 장례식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형제마저 저러면 인생을 어떻게 사나 싶어 한숨이 나오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남은 인생을 지옥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꼴을 면하고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며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핏줄이라고 믿어서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형제를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주 점잖은 가끔 만나는 친척 정도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늙어서 형제에게 상처받지 않고 내 존엄을 지키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제1원칙, 장남, 장녀노릇 이제 그만 두십시오. 우리 세대, 특히 마지로 태어난 분들, 평생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까? 마지가 잘 돼야 집안이 일어난다. 동생들 건사하는 게 네 의무다. 라는 부모님 말씀, 그게 세뇌가 되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지요. 동생들 학비 대느라 나는 대학도 포기하고 내 처자식 고기 한번 사 먹일 돈 아껴서 동생네 전세금 보태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동생 입에 들어가는 건 흐뭇해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한 동생들이 여러분 늙고 병들었을 때 형님 덕분에 제가 사람 됐습니다 하면서 보답하던가요? 천만에요. 열의 9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형은 장남이니까, 누나는 능력이 되니까 해준 거라고 여깁니다. 고마워하기는커녕 조금만 덜 해주면 형이 변했다, 누나가 매정하다며 서운해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어 보니 장남 컴플렉스 때문에 노년이 비참해진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평생 동생들 퍼주느라 정작 내 노후 자금은 한 푼도 없고 내 아내와 자식들은 아버지는 우리보다 작은 아버지가 더 중요했잖아 하며 등을 돌립니다. 이제 그 멍에를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은 부모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도 다 컸고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린 성인입니다.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알아서 하게 두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동생 챙기느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식을 굶기지 마십시오. 늙어서 여러분 곁을 지키는 건 동생이 아니라 아내고 남편입니다. 내 식구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서 남의 식구, 동생네 챙기는 것, 그거 위선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나는 장남이다 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냥 나는 나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거절할 건 거절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해집니다. 제2원칙, 돈 거래는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형제간에 돈이 섞이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형님, 급해서 그러는데 딱 300만 원만. 언니, 이번 달 카드값이 펑크 나서. 이런 부탁 들어올 때 마음 약해지시지요. 오죽하면 나한테 손을 벌릴까 싶어 쌈짓돈 꺼내주시지요. 그 순간 여러분은 돈도 잃고 동생도 잃고 여러분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돈을 빌려간 형제는 절대로 제때 갚지 않습니다.
은행 빚은 무서워하면서 형제 돈은 우습게 알거든요. 가족끼리 좀 늦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 달라는 소리 하기가 미안해서 속만 끓입니다. 앉아서 빌려주고 엎드려서 받는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다 화병이 나는 겁니다. 나중엔 돈 달라고 독촉하면 형은 돈밖에 몰라? 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의절하고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원칙을 정하십시오. 형제간의 돈 거래는 절대 없다. 만약 정말로 형제가 굶어 죽게 생겨서 도와주고 싶다면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얘따, 이거 받아라. 갚을 필요 없다. 단, 여러분의 생활에 타격이 가지 않을 정도의 소액, 딱 용돈 수준으로만 주십시오.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내가 잃어버려도 살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잊어버리십시오. 받을 생각을 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 나중에 나 힘들 때 도와주겠지? 이런 보상 심리도 버리십시오.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상책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미안하다. 나도 노후 자금 묶여서 땡전 한 푼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길게 보면 형제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 3원칙. 기대를 버리고 점잖은 친촉으로 남으십시오. 우리가 형제에게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기대가 배신감을 낳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내가 아프면 형제가 와서 간병해 줄 것 같습니까? 내 똥기저귀 갈아주고 죽까지 수어다 바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꿈 깨십시오. 형제들도 다 늙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자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형이 돼서 콧배다기도 안 비쳐 하고 서운히 하면 나만 비참해집니다. 이제 형제를 타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예의 바른 타인 말입니다. 명절에 만나면 잘 지냈냐, 건강해라, 덕담이나 나누고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사이 딱 그 정도가 좋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 집안의 비밀, 돈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 찔리지 않고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경조사 챙겨주는 점잖은 친척의 거리. 이것이 100세 시대에 형제와 원수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각자 자기 가정 잘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제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90년을 살며 뼈저리게 겪은 현실입니다. 정을 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형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은 각자 우주로 흩어지는 별들과 같습니다. 가끔 밤하늘에서 서로 반짝이는 걸 확인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억지로 한 궤도에 묶어두려 하면 충돌하고 폭발합니다. 특히 돈 문제, 유산 문제 앞에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호구 잡히고 가슴 치게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 선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생명선입니다. 장남이라는 무게, 핏줄이라는 의무감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했습니다. 동생들 챙기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여러분의 청춘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생은 오직 여러분 자신과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배우자만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형제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 너도 먹고 사느라 힘들겠지. 각자 잘 살자 하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마음이고 평화로운 노년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와의 관계까지 정리하고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의 끝까지 내 편은 누구일까요? 핏줄도 돈 앞에서는 끊어지는데 내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장에서 그 소중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이제 길고 길었던 우리 형제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겪은 그 참담한 꼴과 돈 때문에 의절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핏줄이 뭐길래, 형제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한숨도 나오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형제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 지독했던 장남 노릇, 핏줄의 의무를 벗어던진 뒤에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허전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아니요.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이 훤해지더군요. 예전에는 명절만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번엔 동생들이 올까? 오면 또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할까? 재수 씨랑 아내는 또 눈치 싸움 안 할까? 스트레스로 잠을 설쳤습니다. 북적거리며 모여도 돌아가고 나면 왠지 모를 씁쓸함과 허무함에 몸살을 앓았지요. 하지만 기대를 버리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명절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동생들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아내랑 둘이 오붓하게 앉아서 맛있는 거 해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귤 까먹는 그 시간이 천국입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동생들에게서 전화가 와도 예전처럼 가슴이 콕 내려앉지 않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하면 미안하다, 없다 하고 끊으면 그만이고, 안부 전하면 그래, 너도 잘 지내라 하고 끊으면 그만입니다. 마음에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거더군요.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던 끈을 놓으니 나도 살고 그들도 삽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올가매던 독세가 풀리니 비로소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정말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늙고 병들어서 냄새나고 추해진 내 몸을 닦아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똥오줌 못 가리고 누워있을 때 코막지 않고 내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이 저 멀리 사는 내 동생일까요? 천만에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형제는 내가 잘 나갈 때나 형제지, 내가 병들면 제일 먼저 부담스러워하는 남이 됩니다. 형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요양병원이 낫지 않어? 하며 뒷걸음질 칠 사람들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키는 사람, 내 입에 밥도 넣어주고 내 아픈 다리 주물러줄 사람은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늙어가는 내 아내, 내 남편뿐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내 고통을 대신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내 옆을 지켜준 배우자는 남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어쩌다 한번 보는 형제는 핏줄이라고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아내 옷 한 벌 사줄 돈 낚아워도 동생 술 사주는 돈은 펑펑 섰고, 남편 밥상에는 김치 하나 올려줘도 친정 식구 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배신입니까? 진짜 내 편은 찬밥 신세로 만들고
가짜 내 편에게 온 정성을 쏟았으니 노년의 외로운 건 당연한 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형제에게 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배우자에게 보약을 지어주십시오. 형제 걱정할 시간에 내 몸 어디 고장난 데 없나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더 받으십시오. 동생들한테 사랑한다 말할 에너지가 있다면 거울 속에 비친 늙은 나에게 고생했다,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형제는 내 인생의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나 자신이고 여주인공은 내 배우자입니다. 엑스트라 챙기느라 주연 배우를 홀대해서야 그 드라마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핏줄이라는 허상에 속아 실속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형제자매 때문에 너무 많이 울지 마십시오. 특히 장남이라서, 맏이라서, 혹은 부모님 유언 때문에 형제들을 챙겨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나이 먹고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 굶기지 않으려고 내 밥 덜어줬으면 됐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상주 노릇했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도 아닌데 언제까지 동생들 인생을 책임지려 하십니까? 형제가 못 사는 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형제가 엇나가는 것도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업보입니다. 제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늙어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형은 왜 그래? 언니 변했어. 이런 소리 듣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는 게 늙어서 형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소리 듣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핏줄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고 끝맺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악연으로 질질 끌고 가느니 좋은 기억 남았을 때 아름답게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리우면 가끔 사진이나 꺼내보고 마음으로만 비십시오. 어디서든 아프지 말고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잘 살다 가마. 그 정도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형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수많은 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 피보다 더 소중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의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가볍고 자유로운 몸으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십시오.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구경하시고 옆에 있는 배우자 손 꼭 잡고 그렇게 웃으면서 사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제 긴 하소연이자 뼈아픈 인생 보고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90년 살아보니 별거 없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식구 챙기며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더군요. 오늘 밤에는 형제 걱정, 돈 걱정 다 잊으시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포근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고 더 따뜻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